오늘 제목이 성경적 육아와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이렇게 표시하셨죠? 예, 하셨으니까 참으로 참 내가 선택한 강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신은숙 집사님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 경인여대 아동건강보육과 교수를 하셨고요. 또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컨소시엄에서 강사를 하셨고, 또 다년간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고,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가 아니신가. 정말 최고세요. 예, 제가 헌화 예배 때도 부모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주 우리 학부모가 아니라 우리 미취학 영유아 부모님들의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신윤숙 우리 교수님 우리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만나뵈려고요. 저희 딸이 예쁘게 사준 브로치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반가워서 인사를 나누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 계신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감정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실 때 하트 모양 하셔도 되고 어떠한 모션을 하셔도 돼요. 집사님 감정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세요. 시작. 하나도 안녕 안 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요.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 집사님 감정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수업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90여 명 되신다고 그래서 엄청난 분들이 계시겠구나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엄청난 분들이세요. 너무 반갑고요. 혹시 연령 중에 우리 아이들 연령을 한번, 자녀들 연령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아 단계, 유치원 가기 전에, 아니 학교 가기 전에 영아반 아이가 있다,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아반이 나이 자녀 있다 하시는 분, 유아반. 영아반, 유아를 구분을, 내 영아는 세는 나이로 태어나서부터 4살까지를 영아라고 있고요. 태어나서 5살부터 학교 가기 전 7살까지를 유아라고 그래요. 그럼 구분이 됐죠. 자, 영아. 네, 감사합니다. 유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자녀가 다자녀인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아도 아니고 유아반도 아니고 초등생도 아닌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누구실까요? 과연 제가 보기에는 손주, 손녀를 보시는 분.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집사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다 같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잠깐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낙인 하고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그분에게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자, 제가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가요. 우리 성낙교회 최초 설립자는 누구신가요? 네, 말씀해 주실래요? 와,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거 맞추셨어요. 잠깐 나오세요, 집사님. 네, 이럴 때 박수 보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천연 펄프로 만든 거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계신 우리 이 어려운 문제를 풀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요. 더 어려운 문제를 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성낙 일어나시면서 벌떡 일어나세요. 지금 현재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오, 집사님. 우와,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이 어려운 문제를 또 맞추셨어요.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제가 여기 또 몇 개 더 있어요. 이거 또 누가 주인공 되실지 모르고요. 또 많이 가져왔어요. 네, 걱정 마시고요. 오늘 수업은요,
성경적 부모로서의 성경적 육아와 자녀 교육. 근데 성경적 이야기를 저는 비중을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다가가는 양육의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의 빈자리가 있으면서 빈자리를 그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줄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눌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수업할 때에 조금 요점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든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요. 그럼 그 행동에 있어서 행동은 제한해주고 감정을 공감해줘라. 이 감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그리고 제1인자인 부모, 제일 천군만마인 부모가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주고 있어 라는 기초 신뢰감, 기본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그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관심사를 아이가 집중을 해서 듣게 돼요.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라는 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줘.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 이런 기초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그 아이는 지금 우리 엄마가 무슨 일에 관심 두고 있지? 이걸 말을 들어야 되겠네 라고 아이가 생각의 방향을 아이들한테, 부모에게 돌리게 되거든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네, 많은 연구적인 결과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면 제가 요 두 가지를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눌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오늘 실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가질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하루에 2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제가 1시간 10분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20분이 좀 뒤로 계속 밀려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다음에 저하고 실제 할 수 있는 장점 찾기를 할 거예요. 장점 찾기는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돼요. 정서적으로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되고, 우선은 자녀가 성경적으로 양육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인 부부 놀이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놀이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장점 찾기를 통해 갖고 실제 활동을 할 거예요. 실제 활동 한 20분 정도 하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은 제가 여기 제 개인 메일을 올려놨어요. 블리스 영육 구원, 그러니까 0과 6이 구원 받는다 해서 블리스 영육 구원 하면 여기 딱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한번 다 같이 위에 있는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아이를 위한 하트스토밍 키우기. 와, 하트스토밍이 뭘까? 요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런데 아이를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 두셔야 되는데, 이 따뜻한 시선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건가 보면은, 이거는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소개만 드리고 제가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드라는 휴먼 드라마를 했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핫한 영화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도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려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이가 엄마는 내가 잠을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줘요. 근데 너 빨리 잠을 잡아봐. 엄마 지금 바쁜 일 있어. 너 빨리 자야 내가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 뭔가 재촉하고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사온 이 인공지능인 이 아이는, 이 친구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큰딸 아이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손을 놓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영화를 한번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다 나와요. 꼭 보시고요. 자, 우리 아이를 하트스토밍 아이를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 두세요라는 말씀 뭐냐면 그래야 아이들의 시선 안에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주셔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라봐 주셔야 아이들은 그 연결감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생활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할 게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뭔가를 부모님이 안 들어주셨어. 근데 그게 의도해서 아니면 일부러 아니면 뭐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저 딸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아이 성장할 때 엄청나게 바쁜 일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딸아이에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엄마 너 하루 종일 떨어졌다. 엄마 이거 어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뭔가 하루 일과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의 눈과 마주치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엄마 바빠. 자꾸 아이를 뒤로 밀어놨어요. 자꾸 뒤로 밀어놨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냐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엄마는 거짓말쟁이. 이게 항상 깃절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 어린아이가 항상 제 옆에 와서 엄마 한번 부른 다음에 엄마랑 거짓말쟁이 하면서 문을 닫고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목이 메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지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뭐가 있냐면 비가 오면 제가 초등학교 보내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마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아이에게. 왜 그러냐면 나는 바쁘거든. 엄마는 바쁜 사람이야. 엄마는 엄마 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너 일해. 이렇게 둘째 아이를 키웠어요. 첫 아이하고 다르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비가 오는 날 홈뻑 젖어서 와요. 겨울이 돼도.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성장했을 때 물어봤어요. 그럴 때 가슴 아팠던 거 있었니? 마음이 아팠던 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견뎠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장 얘기가 집에 빈집에 들어왔던 거. 문 열고 빈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던 그 기억. 그게 가장 마음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등이 걸렸어요. 신호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들 셋이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같아요. 3명 아이들은 가방을 엄마한테 맡기고 앞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 잠시 후에 엄마들 3명은 가방을 딱 어깨다 메고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보자며 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요, 와, 백그라운드를 우리 엄마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 아이한테는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미안하다. 너가 원했던 것이 이거였니? 미안하다. 엄마가 알면서도 지나갔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비마정으로 한 번도 못 나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30인데 지금도 제가 출근 시간 지켜줄 수 있으면 출근해주고 차 태워다주고 픽업해주고 우산 있으면 우산 갖다주고 이렇게 해요. 그때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는 볼일을 보고 오는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에요. 비가 갑자기 내렸어요. 와! 막 이러면서 신호등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여자애들 2명이. 그래서 제가 우산을 쓰고 있어서 다가가서 아줌마가 우산 좀 씌워줘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괜찮아. 아줌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너희들 집이 어디니? 저 앞이래요. 그럼 아줌마가 저 편의점에 가서 우산 2개 사줄 테니까 쓰고 갈래? 했더니 더 이상한 사람으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야. 아줌마도 너희들처럼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비마정을 한 번도 못했단다. 그래서 미안해서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우산을 2개 씌워서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혼자 제 마음속에서 그냥 빚을 갚는 거죠.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이게 부모의 빈자리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다 다양한 분들이라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내 아이를 미래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서 세상에 내놓을 건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노망이 된 노망의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학교에서의 명문대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뭘 준비해 왔니? 이거 준비해 와야 돼. 너희들은 이거 준비해야 돼. 가장 선호한 사람은 뭐냐면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여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협력해 나갈 것인가. 그게 자기 조율에서 그 다음에 관계 조율로 이어지면서 관계 조율이 된 친구들은 반드시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너 이거 준비해왔니? 그럼 우리 학교에 학생이 될 수 있어. 실제 이후 훈련을 하는 학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죠. 뭐 MIT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아이들을 너 지금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수능, 그다음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불합격을 줬어요. 합격을 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신도 안 좋고 수능 성적도 안 좋은데 합격을 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봉사활동 많이 했니?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너의 생활이 그러니 이게 확인된 친구들에게 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자녀의 지금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내가 부모로서의 컨셉을 어떻게 잡고 가는지 이 아이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식이라는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테이커,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무작정 계속 뭐 과배려하면서도 기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보통 받기만 하는 사람은 19%고요. 그 다음에 배려만 하는 사람은 25%에 들어간대요. 근데 중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래 받은 만큼 하는 사람. 더치페이하는 분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이 세 개의 그룹 속에 어디에 속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부모인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성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 수학 잘해.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해. 발표하는 거 잘해. 그럼 너가 갖고 있는 영어 나 못하거든. 우리 같이 융합하자. 같이 협업하자.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잘 알고 계시지만 집단 지성을 이룬 이 사람들의 업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집단 지성을 이루지 않고 집단 땡성을 이루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죠. 땡성은 집단 죄송해요. 좀 억양이 셀 것 같아 땡성으로 말씀드렸어요. 각자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의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접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집단 지성과 집단 땡성 어느 그룹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왜냐하면 두 집단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왜 크냐면 보세요. 집단 지성을 이룬 사람들은 각자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1, 2, 3, 4, 5, 6, 7, 8, 9, 10명이 있는 아이들이 10명이 각자 갖고 있는 색깔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들이 튜닝을 하죠. 악기들 다 음률을 조율해 본단 말이에요. 조율하면서 높이를 맞춰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 그다음에 검정색 갖고 있는 나는 좀 빨간색이 너는 검정색이야. 나 검정색 싫어하는데 이게 아닌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빨강색, 너와 검정색이 만나니까 무슨 색이 될까? 이게 좋아해요. 이게 조율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관계 조율이 가능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색깔들, 각각 갖고 있는 지능들, 각자 갖고 있는 인성들,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 요것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다 모이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10사람이 모으면 몇 배의 효과가 나요? 상당한 많은 배가의 효과가 있죠. 그런데 집단 땡성의 그룹들은 자기 거 외를 안 해요. 실어줄 거가 없는 거죠. 이 일은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성락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외부에서 보는 우리들에 대한 오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해내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태아 때부터 이 아이가 세상에 오기까지는 태아 때부터 아이는 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환영받고 온 아이인지 환영받지 못한 아이인지. 알버트 페소라는 학자가 얘기했다라고 제가 환원 특강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 혈류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이 모든 신체 감각을 통해서, 부모의 눈빛을 통해서, 부모의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환영받는 아이야, 환영받지 않는 아이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근육만 10배 피우는 그런 집단이 아닌 집단 지성을 이루고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여기 중요한데요.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나온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꺼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죠. 이미 나타난 아이들이 있지만 나타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서 끄집어내지 못한 잠재적인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트스톰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조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니면 어른들이 뭔가 물건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양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눈치 있는 아이들은요, 와, 선생님 무겁겠다.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문을 확 열어줘요. 이 친구는요, 타인에 대한 감정, 타인에 대한 배려 이미 습득이 됐어요. 누구로부터 봤을까요? 부모로부터 본 거죠. 부모로부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유능한 아이들, 부모님들 꼭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전도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유아기 시기에는,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느 정도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중학교 가고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분화구가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되니까 너무 양육하기가 힘들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이 홍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보통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채로운 매체들을 아이들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또 부모님들도 많은 것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거 좋대, 저거 좋대.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신데 이 정보를 적재적소에 우리 아이한테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에 있는 아이가 있다.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다 하시면 그 아이는 아주 최고의 보화로운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여자아이들, 여학생들을 왜 잘 키우셔야 되냐면 그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넣어주시고 바른 인성이 기초가 돼서 이게 토대가 되면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거 타인에 대한 감정 내가 여기에서는 좀 조절해야 돼. 기다려줘야 돼. 이때는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인지하고 경험한 아이라면 부모로부터 그게 모델링이 돼서 성장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사고와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죠. 그러면 또 다른 가정을 또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 여학생들은 보배롭게 소중하게 양육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부분,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정말 안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성함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분 책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안과 의사가 되려고 의학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놀라움의 연속인 것이 안과 공부를 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때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걸 보세요.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응앙하고 나온 아이들이죠. 엄마 뱃속에 나왔죠. 그럼 여기가 하얀 백지예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그럼 우리가 PC를 구입하면 이 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의 이 하얀 두뇌 속에다가 이 시냅스에다가 엄마가 따뜻함을 아빠가 따뜻함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이게 계속 연결망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사용했던 것은 계속 강화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속 가지치기로 그냥 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신생아 때부터 만 2세까지 급속도로 아이들 성장을 해요. 이 두뇌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때 중요한 건 발달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인다는 거.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 응아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 다음에 양육자인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사회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거. 갈등 속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이건 아이 스스로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배워요? 양육자로부터요. 양육자로부터 배우는데 중요한 거 아이들의 버릇이 있어요. 습관, 루틴이 있는데 뭐냐면 엄마가 너 그거 어제도 엄마가 말했는데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했으라 윗집 할머니가 쫓아와. 우리 집에서는 걸어 다녀야 돼. 팔뒤꿈치 들고 라고 아이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뛰다가도 엄마가 말한 거 지켜야지 하다가 멈춰요. 이런 아이는 그래도 엄마의 인지에 엄마가 얘기했던 거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기억 못하고 마냥 날라 하면 뛰는 녀석들 있죠. 근데 그 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발달해서 정확하게 아주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뛰지 말아야 돼. 그리고 동생이 내 거 물건 뺏어가도 내가 이거 참고 말로 해야 돼. 쿵 하고 때리지 말아야 돼.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인지하는 시간이 21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사고를 해요. 그 다음에 행동화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간이 63일에서 100일 동안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뇌과학자들이 이 아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하나 아이에게 가르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게 내가 행동을 완전히 정당화될 때까지는 이 100일이 필요한 아이에게 우리 땡땡이는 100일이 필요할 수 있고 우리 땡땡이는 63일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2배, 3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는 뭐로 해주셔야 되냐면 옆에서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엄마 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엉덩이 퉁퉁퉁퉁 박수 퉁퉁퉁퉁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 한 가지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뇌와 우뇌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우뇌에서는 감성이라는 것이 계속 길러져요. 근데 자뇌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거 언어화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우리 땡땡이는 감성적인 것이 지금 계속 이게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옆에서 너 영어 해야 돼. 영어 학원 가. 만 2세 아이, 만 3세 아이한테 너 영어 해야 돼. 수학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 치중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환경이 여기에 또 투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굉장히 많이 혼란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것들이 혀를 자르면서까지도 언어를 시켰던 것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부모의 사이 좋은 놀이를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기관에 가잖아요. 기관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봉착이 돼요. 땡땡이가 내 거 지금 갖고 있던 것 말도 없이 쏙 뺏어가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아이들 뭐라고 그래요? 내 거야 하면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에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그거 내 거니까 내가 논 다음에 가져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아이가 인기 있는 아이예요. 그 말 못하고 가서 쿡 뺏어오고 한 대 쿵 치고 오는 아이는 거부 아이예요. 이런 것도 못해요. 뺏기기만 하고 가만히 뚜벅 눈만 끔뻑끔뻑 하면 쳐다보는 아이. 이 아이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아이죠. 이렇게 새 아이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질적으로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아이가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논 다음에 가져가. 그때 나한테 요청해줘. 우리 번갈아 놀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이 좋은 놀이를 아이가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부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갈등 있어요, 없어요? 갈등 있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고 아이는 그대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이 좋은 놀이를 그대로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고 와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그대로 모델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정서지능의 관계라는 통장에다 우리 저축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버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역할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약육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하신다라는 우리나라의 그 방식이 조금은 굳혀져 있지만 지금은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아버지들도 양육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는요. 구체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관여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이익을 얻는데요. 자,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성적,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헌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98%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버지와 보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훨씬 더 높은 그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을 아이들이 갖고 있대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모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 학교 생활에서 학습 능력이 아이가 부모님들의 그 사회적 놀이를 보게 되면 특히 아버지가 참여하는 걸 보게 되면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 능력도 뛰어난데 보통은 우리가 5세, 6세까지는 엄마의 내적 정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로부터 사회적인 적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지 못했더라도 원하고 노력하는 시점부터 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비마정을 한 번도 못했다 그랬죠. 가장 쉬운 예로.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여기 어머니 집사님들, 아버님 집사님들 우리 자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랬을 때 뭔가 정서적으로 내가 빈 역할을 했는지 그걸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시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딸아이를 또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딸아이가 이제 감정이 분화가 많이 일어난 청소년기가 왔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 나 구두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하이힐을 사달래요. 며칠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가서요. 정말로 말 그대로요. 요 정도의 높이. 요 정도의 높이를 구두를 지가 고르더라고요. 블레. 그래 한번 사줄게. 신어봐봐. 사줬어요. 그리고 그날 주말에 왔죠. 그 주에 주말에 와서 토요일 날 친구 나가더라고요. 친구 만나 돈 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놀다 와.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온 줄 아세요? 삼색 슬리퍼 신고 왔어요. 이거 벗어 던지고요. 삼색 슬리퍼 사서 신고 왔더라고요. 이 높은 거 신고 다니다가 발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놔두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나는 다른 거에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서 지진 죄송해요. 감정이 홍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정 홍수라는 거 뭐냐면 지금 내가 관심사가 A라는 것이 있는데 엄마로부터 뭔가 오다가 들어와요. 땡땡아 너 책상 위에 그게 뭐니? 너 지금 교복 어떻게 놨어? 책가방은 그거 뭐야? 너 숙제는 다 했니? 빨리빨리 다 하고 나와서 정리 좀 하고 나서 밥 먹어. 지금 아이한테 오다가 몇 개 내려줬어요? 너 책가방이 뭐니? 교복이 그게 뭐야? 너 숙제는 다 했어? 방 정리 좀 해. 그리고 나와서 밥 먹어. 아이는 지금 이 다섯 개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관심사가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감정의 발달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이가 키가 컸고 체구가 커졌기 때문에 생각도 커졌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초등학생들 수업을 했는데요. 자기 감정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문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엄마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노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랄 정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할 거다. 그건 바람인 거죠. 바람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점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면밀하게 따지면 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다른데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공평함 이런 것들을 배워요. 어머니부터는 배려, 도움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동기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쭉 연결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사계절을 경험한 선배님이거든요. 인생의 사계절을 경험한 그리고 아버지는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동역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쭉 저쪽에 가서 감정의 홍수가 일어나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가도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쉬운 예로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22년 됐는데 돌아가신 지가 소천하신 지가. 근데 이분이 항상 제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시골에서 6남매의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는 우리 엄마의 세 번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첫 딸이 저기 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네 번째 딸인 거죠. 아들을 기다렸는데 네 번째 또 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게 예뻤겠어요? 예뻤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하신 일을 딱 멈추시고 저를 꼭 보셨어요. 은수가 뭐? 어떤 거? 항상 저를 방향을 돌아보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인생의 대목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정서의 빵빵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렇게 저를 성장시켜주셨고 저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하셔야,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셔야 내가 힘들 때에 그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걸음더미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걸음더미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힘은 신앙의 힘도 있고 믿음의 힘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정서적인 지능이 빵빵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좋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요거 한번 영상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자리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 볼게요.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렇게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어머니들도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그 지렛대 역할을 하시는 여기 계신 남성분의 아버님들에게 우리 여성분인 어머님들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네. 자, 이렇게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아버지의 역할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존 메리나 박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강연 중에 어떤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하버드 대학에 보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아이의 엄마인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의 감정이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야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고 남편은 또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아내는 또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이것이 순환이 돼야 돼요. 이 순환이 돼야만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미러링이 돼서 거울처럼 보고 그대로 성장하거든요. 이게 계속 아주 역기능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요 부부에 대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 가트메 박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의 가트메 박사님 되게 유명하신데 이분이 50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해봤대요. 근데 3,000쌍 연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이혼하는 부류가 이렇게 있고 이혼할 위기에 온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뤄가더라. 그 원인이 있더라. 그걸 말씀드릴게요. 요거 배워서 가시면 연습하시면 저도 이거 몇 년 전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솔직히 남편이 예쁩니까? 다 예쁩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쁩니까? 사랑을 맺어줬지만 여기서 욱하고 욱버럭 올라올 때 있죠.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다 좋고만 아니거든요.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것을 극복할 건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뷰를 해봐도 딱 하나더라고요. 상냥한 맛이에요. 상냥한 맛이. 공감 가시는 여기 남자 집사님도 빨리 박수 치세요. 공감 되시면. 네, 상냥한 맛이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서로가 올바른 관계 기술인데요.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있고 서로가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어요. 자녀들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가 부모들이 해야 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행복과 안전적인 관계에서는요. 뭐냐면 갈등을 온화하게 접근한다. 뭐냐면 처음부터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욱버럭이 올라와도 이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서로가 왜냐하면 영향력을 받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갈등 중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분할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을 5번 5배로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때 감정이 멀어지게 되면 신체적인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살갗만 딱 다쳐도 어렵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의 도피형이에요. 회피형이고 그래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말을 안 해요. 며칠이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 30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신년 초에 딱 3년 사니까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라는 걸 겪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9개월 남편하고 그냥 대면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방법을 알았으면 바보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그 어리석은 일을 안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자, 말 걸기의 중요성이 있는데 뭐냐면 다가가는 대화는 상대로부터 다가가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이게 뭐냐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우리 저기 1등으로 선물 받으신 김기동 목사님 말씀하신 분, 자, 이리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하실 분, 자, 자진해 주실래요?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네, 좋아요. 이쪽으로 보시고, 자, 여기 서로 다가가는 대화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아내예요. 아내분인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이세요? 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한 번만 해보세요.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어머,
저 굉장히 맞아요. 이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지쳐 보여. 뭘 힘들다고 그래? 나는 얼마나 더 힘든지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수용과 경청인데요. 화났어? 무슨 일 있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 뭐 화가 나서 기분 나쁜 일 있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나가 남편의 표정을 살피고, 오늘 김 과장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 일이 좀 있었어. 얘기할 때. 그 다음 이야기는 중요한 건 여기서 영아들,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화났어?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대답을 했어요. 오늘 김 과장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 왜 자꾸 그러더라? 당신 되게 많이 힘들게 하더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김 과장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난 거구나. 라고 그대로 말을 미러링 하시면 돼요. 그게 서로 다가가는 대화예요.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서로 멀어지는 대화예요. 배고프다. 뭐 좀 먹을 거 없어. 이게 눈치 없는 남편들 있죠. 저희 남편도 그래요. 11시, 12시 들어와서 집밥을 먹어야 되는 눈치 없는 남편들이요. 자, 배고프다. 뭐 좀 먹을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들은요,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너 숙제 다 했니? 좀 컴퓨터 좀 꺼. 너 저거 추이라고 그랬잖아. 하고 남편의 말을 여기서 뭐를 했어요? 아주 무시했죠. 그러면 서로 원수되는 대화가 또 있어요. 뭐냐면 오늘 축구 경기 되게 재미있을 거야 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겨워. 맨날 축구 타령이나 하고 축구만 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서로가 멀어지는 대화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4가지의 우리의 그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담쌓게 하고, 그 다음에 방어까지 하는 거. 이 4가지가 서로의 관계를 원수까지도 될 수 있는, 원수되는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비난하는 경우 지금 억양이 되게 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땡땡땡 이럴 거예요. 일을 왜 이따위로 땡땡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 맨날 한 번도 당신은 왜 이래? 너는 맨날 왜 이래? 라는 말, 이게 바로 비난이에요. 비난은요,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력이 있어요. 원수가 되고 멀어지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검증하는 방법이 있죠.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거,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 한 5분 정도만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지,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내가 지금 뭔가를 계산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멸하는 대화예요. 자, 뭐뭐나 좀 하시지,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뭐 하면서 비교하는 것들. 너는 항상 맨날 그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상처가 된다라는 거. 방어예요. 네 탓이야. 자기도 화낼 때는 그러잖아. 그런 당신은 뭐래도 잘했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 보세요. 우리 여기 성남인들은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비단 제가 이제 억양을 조금 강하게 표현을 했지만, 혹시 내가 내 말은 격을 갖추었고 내 말은 예의 있게 말을 했어도 상대가 그 말이 감정이 상했다라면 비난이 될 수 있고 방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담쌓기는요, 서로가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저 이거 잘했어요. 핸드폰 꺼놓고요, 휴대폰 확인 안 하고 이거 말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질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성향상으로. 그래서 그래, 너 혼자 잘 떠들어라 이런 것들 할 경우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대해야 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불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거는 아이에게 화상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거나 상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부모의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는요, 이렇게 영혼이 갈라지는 듯한 상처를 입는데요. 아이에게.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화하지 않아요.
아, 상관없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여기에 버금가는 상처를 줬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애착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어떠한 일이 위기가 봉착이 됐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선생님이 나를 뭔가를 자꾸 열외시키는 것 같아요. 중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다가서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자존심이 상해서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혼자 자꾸 지하로 들어가죠, 이 아이들은. 근데 이런 아이들은 지하로 들어간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외현화된 거, 공격 행동으로 나오는 아이들, 포건한 아이들, 내재화된 아이들은 자꾸 지하로 숨어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방문 잠그고 혼자의 모든 생활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요, 그럴 때에 애착이라는 것이 이제 발휘가 돼요. 정서라는 것이. 발휘가 될 때 어떤 발휘가 되냐면, 아, 그래도 나는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어.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천군만마로 여기고 있거든.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거든. 자, 이게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게 되면 이 부모로부터, 부모가 뭔가에 관심이 두고 있는 관심사에 아이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했죠. 그게, 자, 고삐를 풀어놓고 저만고 가 있는 아이를 한 번에 꾹 잡아 올리면 아이는 목이 딱 줄에 걸려서 욱 하고 큰일 나죠. 그때는 천천히 끌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봐. 엄마가 보고 있어. 그래, 너 힘들지? 그래, 이땐 좀 잠깐 쉬어도 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숙제 오늘은 안 해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아이에게 뭔가 지지적인 언어적인 거. 자, 대부분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학교를 갔다 오는지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어요, 부모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저기다 뚝 던져버리고 키우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방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임은 아니거든요. 관심은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30대 40대의 연령이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엄마, 나 땡땡이네 집 가서 잠깐 놀다가 오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문제에 뭐를 좀 풀어야 되고, 좀 다른 아이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양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어머니들, 아, 꼭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기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겼는데, 한 달 후에 갔더니 이 애는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손을 짚고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발달이 뭔가 전응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아버님들이 남편에게 전화하죠. 당신, 우리 아이가 지금 옆집 아이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어. 이거 뭔가 인창한 거야. 보행기 사와요. 보행기를 연습시키게. 보행기 태우고 이제 열심히 연습시키시죠. 그게 그 아이의 발육을 정말로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가장 아주 독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엎어져 있을 때 마음대로 엎어져서 기어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제껴질 때 엎기고 제끼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이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신체적인 감각, 지능적인 것까지 뇌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발을 하나 딱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니까 일어서지네. 그 다음에 발바닥을 딱 힘을 주고 저기 한 발 한번 움직였더니 걸어지네. 이것을 스스로가 몸에 대한 균형을 터득하, 이거를 부모로부터의 보행기로 인해서 다 토스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 이거 감정 찌꺼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그대로 성장하게 되면 성인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관계도 맺을 줄 어려워해요. 타인을 또 낯선 사람 만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조율이 어렵죠. 그래서 비난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태까지 얘기한 거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죠? 네, 해독제가 있어요. 해독제. 자, 비난은요, 비난 대신에 나 전달법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경멸은요, 호감 존중 을 하셔야 되고, 방어하고 반격하는 것은 약간만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담쌓기는요, 자기진정호. 자기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심장집중호흡을 가르쳐 드렸죠. 심장집중호흡은 뭐냐면, 발바닥을 땅에 잘 대줘보세요. 선생님, 여기 집사님들 발바닥을 땅에 댔어요.
자, 자세는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냥 엉덩이, 허리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상태로. 그 다음에 눈은요, 저를 보세요. 근데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시면 눈을 감으셔도 되고 코끝을 보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특히 저는 언제 사용하냐면 축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감정이 확 올라가서 자기 진정이 어려울 때, 분화구가 일어날 때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번씩만 하시면 굉장히 자기 조절할 때에 감정 조절할 때 상당히 많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 집사님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 계시면은 저기 육아 만렙이라는 것에 보면은 미국 아빠의 양육법이 나와요. 그거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나와요. 방법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눈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제가 숨을 들이쉴 때에 3초 동안 들이쉬고 내뿜는 거 3초 동안 내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거래. 6초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근데 5초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연습이 되시면 5초에 한 번 들이마시고 5초에 한 번 내뿜고 이걸 하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3초를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내뿜고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뿜고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뿜고 하나, 둘, 셋. 이게 가트맨 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자기 진정을 하게 되면 이때 이거 하시면서 감정이 굉장히 어쩌라던 감정들을 내가 행복했던 거, 감사했던 거, 기분 좋았던 거, 은혜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송출하는 거예요.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고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감정도 굉장히 많이 진정이 돼요. 남편하고 뭔가 달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나 잠깐 나가서 심장 호흡하고 올게. 아이들하고 뭔가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한테 행동을 보고 이놈 하지 마시고 행동을 보기 전에 엄마랑 자 호흡 한번 해보자. 호흡 한번 해보자 하시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5초씩 3번만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2시간 하게 되면 잠깐 하시게 되면 2시간의 연속된 효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면 비난할 때 당신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이럴 경우 있죠. 굉장히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나한테 관심을 좀 주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했던 거에 대해 강요가 아닌 부탁으로. 강요가 아닌 부탁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경멸의 해주자는 뭐냐면 어쭈 이런 말보다 정말 잘했어. 그 다음 너나 잘해. 함께 노력해보자. 너는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너는 어째 이래. 이런 것보다도 여보 당신 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경멸에 대한 해독제예요. 그러면 방어의 해독제는요. 약속이 좀 약속을 어길 수 있죠. 여보 내가 오늘 퇴근이 늦으니까 아이를 좀 픽업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화가 나죠. 집에 들어와서 당신 나랑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5분만 좀 일찍 가서 좀 아이 좀 데리고 오지. 당신은 맨날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맨날 그랬다고 그래. 오늘만 늦었지. 이렇게 하시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늦은 감이 있었지.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순하게 나가죠. 술 마셨으면 죄송해요. 술 마셨으면 실수했으면 깜빡 잊었으면 돈이 많이 썼으면 잘못 판단했으면 뭐 하셔야 돼요? 화가 났으면 화났다라고 약간만 인정하시는 거. 약간만 인정하시면 이때에 왜 약간만 인정하셔야 되냐면 이 시간이 약간만 인정해 주게 되면 자기 진정 시간이 돼요. 화가 난 감정을 조금 누그러칠 수 있다고요. 보통 아이들이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야단친단 말이에요. 너 이리 와봐. 큰애 이리 와봐. 둘째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죠. 들어는 보시는데 그래 큰애 네가 잘못했는데 빨리 사과해. 미안하다고. 판사 역할을 하시고 그냥 종료시키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하죠. 억울하죠. 너 때문에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났어. 그러니까 공평해. 이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혼났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고 지도해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나쁜 일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2번째예요. 그렇게 한 행동을 먼저 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어제는 나
이거 되게 야단 맞았는데, 우리 엄마 달라졌네. 뭐 교육 갔다 오시더니 이상해지셨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감정을 먼저 엄마가 들어줬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을 알아요, 아이들도요. 근데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감정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화가 난 감정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안심을 하게 돼요, 아이는요. 그런 안심을 하게 되면 감정이 이때 진정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때 5초든 10초든 아이에게는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시간이 바로 자기 진정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해주고 계실 때. 그런 다음에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때의 행동을 지도하시면 돼요. 그때 행동을 바운더리를 정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도 동일하게, 어제도 동일하고, 그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해야 되고, 내일도 동일해야 돼요. 어제 감정이 노란색이었다고 오늘은 파란색이야. 노란색과 파란색 왔다 갔다 하시면 아이는 혼란이 오죠. 우리 엄마가 나는 어제를 좋아했는데 오늘 안 좋아하시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것은 박탈이 되죠. 자, 이렇게 약간만 인정해 주시는 거. 담쌓기는요, 첫 시작을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게 비난을 하시는 거. 비난을 하시는 거. 당신 말이야. 막 이러시면서 평가나 판단 없이 상황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의 있게. 예의라는 것은요, 자기 진정 있는 다음에 가능해요. 화가 이렇게 나 있는데 예의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심정호흡이 중요해요. 그냥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 진정이 돼요. 이게 자기진정법이에요. 그리고 자, 춤을 추듯이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는데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떻게 춤을 추듯이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끼리의 상호작용,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건가 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난 두려워.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길 바래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한다. 슬퍼지네. 야단 맞은 기분이 들어. 비난받는 기분이야. 자, 이거를 평소에 언어로 습관화시키세요. 습관화시키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남편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 잠깐 뭔 일을 보러 같이 나갔는데요. 뭔 일을 같이 보러 갔는데 뭐 티를 하나 사고 싶대요. 티를 하나 사고 싶다 해서 저는 뭐 옷을 사러 가면은 저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돈 계산만 하고 나오거든요. 이거 이쁘다. 당신 잘 어울릴 것 같아. 절대 그걸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자기가 고르고 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라서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다가 다 골랐어요. 그러고 계산만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유난히 예쁜 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 어울리겠어. 당신 이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당신은 말이야 아직도 내가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웃보라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뻐서 어울려서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런 말을 또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 스타일 안 좋아하죠. 내가 또 미처 몰랐네. 미안해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미안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더라고요. 이거예요. 전 같으면 어떻게 내가 생각해서 골라준 거를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뭔가 토닥토닥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말이 첫 마디가 나가는 것이 상대. 우리나라의 저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 그만큼 이 말에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혀에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사과의 말. 우리는요, 사과라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자식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너를 놓쳤던 부분들이 있더라.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더라.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었더라. 이런 거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그 자녀도 성장은 잘했지만 감정의 찌꺼기는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왜 하셔야 되냐면 대물림이 되지 않으려면. 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지나쳤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당신의 말은 이건가? 당신의 말은 이거예요? 땡땡아, 엄마가 너의 말을 잘 알아들은 거야? 너의 뜻은 이거였던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정하자는 말. 자, 서로가 이성적으로 뭔가에 갈등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돌입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이 6문항을 우리가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감정이 불하고가 홍수 상태야. 홍수 상태는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모든 게 잠기는 것도 있지만 감정이 자,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사고하는 인지가요 40%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쾌한 답을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대요. 모든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취소해도 될까요? 참 부드럽게 말해주면 참 좋겠어. 좀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감정이 끓어오는 것 같아. 잠깐 쉬지. 잠깐 멈추는 거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뭔가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치닫는 부부들은 거의 이혼으로 가더라는 거죠. 대부분 자녀를 첫 아이를 양육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고 3년 동안에 부부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첫 아이를 낳은 거고 양육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아버지 처음이고 엄마 아빠의 노릇을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서로가 모르는 거죠. 많은 정보를 얻겠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쉽지 않죠. 얘가 눈치 없게 잠도 안 자죠. 낮이고 밤이고 생각 없이 깨서 울고 놀아달라고 하죠. 나는 피곤한데. 근데 대부분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이 그때 3년 안에 이혼하는 확률이 가장 많대요. 왜 그런가 하고 이 같으면 박사님 봤더니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숙면을 잠을 자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아이가 밤이고 낮이고 깨서 놀아달라고 하고 또 우리는 또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게 황금 시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렸죠. 그게 새벽 2시도 될 수 있고 새벽 4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한낮이 될 수 있어요. 자, 아이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 눈빛으로 보내는 그 신호 이 눈빛 시선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와서 딱 멈췄어요. 멈추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시선을 절대적으로 아이의 시선을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되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애착. 아, 살만한 세상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으악 하고 울었더니 나에게 달콤한 걸 넣어줬더니 이 사람이 옆에 있네. 할 때 이 아이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정서지능이에요. 이 정서지능이 기반이 돼야 인성 부분이 그 위에 토대가 되고 인성이 토대가 되면 성경적인 삶을 믿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인성과 감성과 그다음에 이 정서지능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저는 모래에 집을 짓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볼까요? 자, 동작 금지예요. 우리가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네, 잠깐, 네. 자, 동작 금지. 요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제안 드리는 것을 한번 강의하는 아마 제공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부간에 협의하셔서 우리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자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아내가 해야 될 일. 우리 아내분들고 이거 3가지. 자, 목소리를 낮추시라는 거.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욱버럭이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도 아내의 목소리는 남편을 위축하게 해요. 자녀들을 자꾸 지하로 몰아넣어요. 자꾸 지하로 몰아넣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왜냐하면 그만큼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의 목소리가 그 집안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지배해요. 엄마의 위력이 그만큼 강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자,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감정의 홍수가 아내에게도 올라오면 남편에게도 적가가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러면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당신의 의견이 이제는 들렸어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써먹써먹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깨 주물러주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걸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셔서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셔서 안 하세요. 그런데요. 저도 지금 30년 넘게 그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뭔가 감정이 소홀해지면 옆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런 경험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가요. 가서 당신 어깨가 조금 그런 것 같아. 오늘 머리가 조금 하고 이렇게 일부러 더 머리를 더 만져주면서 자, 출근할 때 제가 평생에 기도한 게 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어.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년 전부터 이거 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남편이랑 평생 같이 있다가 4년 전부터 남편이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할 때, 여보, 오늘 당신 자, 애쓰고 와요. 엉덩이 토독토독 해주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가요. 그리고 다녀오면, 퇴근하고 다녀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아유, 오늘 박 사장님은 어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풀어놔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자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이야기 보따리 풀어놔요. 저도 힘들죠. 하루 종일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하루에도 몇 수십 명 선생님들을 만나거든요. 학생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는데 그래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훨씬 더 온화해지더라고요. 온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하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보세요 하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자녀에게 인파워먼트, 자녀에게 권한 부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권한 부여라는 거 뭐냐면 아이들의 영역에 침범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도 아이들의 감정이 있거든요. 쬐끄만 게 뭐를 한다고 이거 아니에요. 쬐끄만 게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그 아이가요. 내가 지금 이거를 나가서 저걸 뺏어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린이집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마랑 놀고 싶은데 이런 갈등이 있는 아이한테 너는 시키는 대로 하지 이거 아닌 거예요. 자, 그래야 알맞은 상호작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의 옷을 입히는 일이에요. 알맞은 상호작용은 그 아이 영혼의 옷을 입히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지.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인생 대목은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은수가라고 대답해 준 그 따뜻한 시선, 따뜻한 그 말, 소리, 그게 저한테는 지금 꽉꽉 차 있어요.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만나도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정서지능이에요. 자, 아이하고 감정을 조율할 때에 자,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받게 되면 감정이에요. 이게 기분이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변화가 된 게 표정으로 와요. 몸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행동이 먼저 보이지만 앞서서 된 게 뭐냐면 그 아이의 감정이 벌써 홍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 감정이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행동을 야단쳤던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최근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스트레스가 뭔지도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HPH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감지도 하고 명령도 해서 생성하게 하는 일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감정이 이거 진정해야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자, 마음이 아닌 어디서 와요? 이 뇌에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감정에 따라서 우리 몸도 이렇게 변화가 와요. 보세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검정색이죠. 이것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가면 계속 검정색이 올라가고 차지하고 지금 빨간색이 좁혀지고 있죠. 수치심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우울감까지 빠지게 되면 완전히 흑인이 되는 중립 가운데. 자, 이런 상태에서 행복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할 때까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자기진정법을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거, 돈 안 들고 가장 쉬운 방법. 요거 한번 습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락교인들만이라도 하시면. 저는요, 하루에도 보통 40명, 50명의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 선생님들에게 이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교실 안에서 이걸 해줘라. 이걸 해주면 교실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부모에게도 이것을 전해줘라.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요?
생활이 변화가 오거든요. 그 아이가 성장이 바르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장한 아이들 나중에 성장했을 때 보세요. 우리 한번 나중에 한 2, 30년 후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아유 어머니 자녀 어떻게 성장했어요? 집사님 자녀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집사님 손주 어떻게 성장했어요? 얼마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대화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수가 되는 대화 제가 가르쳐 줬죠?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고 싶은지. 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거는 사례예요. 뭐냐면 화를 잘 내고 감정 폭발을 많이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내재화된 행동에서 오는 건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고성도 많이 지르고 짜증도 많이 내고 형제간에 뭔가 다툼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뭐냐면 쉽게 화를 내고 수용받고 뭔가 감정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한 상황에서 양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게 자기 통제하는 것을 이 아이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행동 속에는 감정이 반드시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나의 몸에서 나의 상태를 알리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상태를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바로 감정의 기능이에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감정 부분이에요. 감정 부분을 공감할 수 있고 감정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감정 부분을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성공한 양육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아이 스스로가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다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 순서는요. 강의 하나 보시고 한번 바운더리 정하실 때 이 순서로 하시면 돼요.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하고 질문하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대화법이에요. 요거 한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 막 걱정, 무기력감, 조바심, 불안, 짜증이 올 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게 감정이고 이게 감정이 표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올 때에 남에게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고 그랬어.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 이런 화가 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이런 걸 바꿔줘야 되죠. 긍정의 감정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냐면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 그 다음에 나를 인정받았던 기억, 그 다음에 나를 배려받았던 내가 감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릴 적에 자 감정 속에서 잘 저축이 되어 있어요. 관계 통장에. 그럼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거예요. 절망이 올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이게 바로 정서적인 부자예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손주를 모시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할아버지 집사님들, 아이가 왜 우는지를 내 아이 키울 때는 배고파서 우는 것보다 그래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 지금 나랑 놀아달라고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로바로 응대하시죠. 그런데 애기 엄마의 며느리, 애기 엄마인 딸아이의 양육 방법은 많이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내가 삶에서 얻어지는 경륜이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른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권위세요. 너의 방식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훌륭하고 한 거지만 엄마인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단다. 내 아이의 경험은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빈곤 상태에서 문제 행동을 많이 낳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아이가 시야가 좁아져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터널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터널 비전이라는 것은 아이가 사고가 여기서 못한다고 그랬죠. 몇 프로가 떨어진다고요? 40% 이상.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서는 훈육하는 거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그냥 뭔가 말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안아주세요. 폭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하신 다음에 우리 민수가 많이 화가 났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을까? 화가 난 민수를 보니까 엄마는 더 속상하네.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는 지금 맨날 어떻게 된 아이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그 아이는요. 지하 2층에 있던 아이가 지하 3층으로 더 내려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에이스 연구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아동발달 센터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뭔 연구를 했냐면 만 18세 미만 아이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더라. 이 아이들이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종단 연구를 쭉 해본 거예요. 이 빈센트 페리티라는 이 의사 선생님도 자기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45년 동안 역학조사를 해본 거예요. 종단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 18세 미만의 이 아이가 자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 보세요. 여기처럼 폭력이라는 거 학대, 그 다음에 잦은 이사, 부모로부터의 얻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 그 다음에 자살 같은 거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상황, 그 다음에 부모님의 불화 별거, 자녀와의 빈약한 관계, 부모의 빈자리 이런 상황에서 노출돼서 성장한 아이들이 바로 일찍 아이들이 공격 행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악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못 맺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외연화된 거 바깥으로 공격 행동 내재화된 거 자살 그리고 뭐 어디에 뭐 중독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조기 사망하더라. 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그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해결점이 찾았던 것이 정서지능이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부모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정서지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동의 부정적 경험을 했던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면역력도 굉장히 저하되는데 성인이 돼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하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하죠. 근데 똑같은 행동을 자녀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자녀들에게 대분임이 된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때에 누마니아인가? 제가 나라가 생각이 안 나나요?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을 그만하게 됐어요. 그만하게 됐는데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여성들에게 무조건 4명의 아이를 낳게 했어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무조건 낳게 했어요. 무조건 낳게 했더니 여성들이 한 가정에서 낳지 않은 법으로 다스렸어요. 법으로 다스렸는데 아이들 낳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계획 없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받고 나온 아이가 있을 거고 환영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다 유기된 거예요. 다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성인 될 때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에이스처럼 아동계 부정적 경험을 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여러 가지의 아주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의 고아원에 갔던 아이들 중에서도 그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 만 2세 미만의 입양이 됐던 아이들은 성장을 제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아동기에 있었던 이런 악영향들은 굉장히 애착 손상에는 많은 후유증이 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코치 가르쳐드리게 4가지 부부형. 우리 여기 집사님들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대요. 이럴 때에 엄마 내 인형 없어졌어. 콩순이가 훔쳐갔나 봐. 콩순이 나빠. 콩순이 때려줘. 혼내줘라고 얘기했어. 이럴 때 엄마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이고 인형이 없어졌구나. 경청해 주죠. 자, 인형이 없어졌어. 그럼 인형이 없어졌구나.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수업 마치라고요. 자, 그러면 아끼던 인형이 사라졌으니 화가 날 만하네 하고 인정해 주시고요. 엄마라도 속상할 거야. 공감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무엇, 자, 왜 그런데 라는 말 대신 우리는 여기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라는 것은 아이에게 인지적인 거, 뭔가 이런 것들은요, 연구하는 연구자들, 교수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왜라고 얘기하면 왜 그다음 뭐를 어떻게 이거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감정 억압하는 부모예요. 뭘 그깟 일을 화를 내고 그래 시끄러 하고 감정 억압해버리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양육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좋고 나쁘다라는 것으로 배우게 돼요. 감정을. 그래서 나쁜 감정을 느낄 때는 아우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정 자체를 축소하는 부모의 형태는요, 그럴 리가 있냐, 어딘가 나타날 거야, 좀 잘 찾아봐봐. 감정을 축소해버리죠. 네가 좋아하는 딸기나 먹자, 이리 와. 감정을 전환해버린 상황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한 아이 같은 경우는 감정을, 자기자 감정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죠.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지도를 안 해요. 방임하는 부모의 형태. 화났어. 이거 어쩌냐. 이 감정은 곧 수용해 주시는데 아 이거 엄마가 인형 또 사줄게.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강한 감정일 때,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잘못 배우는 거죠.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웃버럭 올라올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요와 부탁의 차이점. 땡땡아, 동생이 놀이터 나가서 놀고 싶대.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 싫어 엄마. 나는 저기 블록놀이 더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우리 민수가 지금 더 놀고 싶구나. 그럼 지금은 동생이랑 놀이터에서 놀이를 먼저 하고 들어와서 다시 블록놀이 이어서 하면 어떨까? 엄마는 너랑 나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어때? 자, 여기에는 자, 너가 지금 나가서 놀고 싶지 않구나, 그렇구나 하고 미러링 해주셨죠. 감정 공감해 주셨죠. 그런데 아이 메시지가 들어왔죠. 그런데 엄마는 지금 동생이랑 같이 나가서 너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너의 생각은 어때? 같이 나가 놀자가 아니에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게 강요와 부탁의 차이점이에요. 강요하는 거.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혼자 놀고 있어. 아무도 없어도 무서울 텐데. 그래도 엄마는 몰라. 그러고 나가버리죠. 죄책감. 네가 안 가면 동생이 기다리잖아. 그래도 안 갈 거니? 막 이러는 경우. 강요와 수치심 주는 거 있죠. 아유, 너 참 이기적이다. 너는 매번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니? 아유, 널 누가 좋아하겠어?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죄송해요. 좀 억양이 좀 세서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단한 거 설명드릴게요. 엄마가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때를 떼고 있어요. 빨리빨리 옷 입어. 밥 먹고. 늦겠다.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엄마, 나는 제 엄마랑 집에서 놀고 싶어. 유치원 안 갈래. 하고 떼부리고 있어요. 이때 엄마랑 논다면 뭐하고 놀고 싶어?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보세요. 어제 엄마랑 헬리콥터 놀리고 놀았던 거 그거 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엄마는 행동만 봤어요.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너 지금 세수도 않고 이러고 있니? 그리고 행동만 하고 행동만 봤어요. 엄마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는 계속 감정의 분화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때 이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가장 바람직하죠. 감정을 굉장히 잘 수용해 준 거죠.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엄마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사를 가야 돼. 싫은데.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 그게 재밌었구나. 우리 민수가 수용해 주고 인정해 주게 되면 아이가 여기서 진정이 돼요. 지금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있어. 진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회의가 있으니까 회사 다녀와서 다녀온 다음에 헬리콥터 돌리면서 놀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어. 아이는 받아들이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단계까지 기본 신뢰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알겠어 하고 수용을 해줘야 아이가요. 기본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엄마는 맨날 그래.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딸처럼 그렇게 하고 문을 닫고 나가요. 저희 딸처럼. 자, 아내, 남편, 자녀의 장점을 찾아라. 이걸 할 건데요. 자, 우리 전도사님들 그것 좀 나눠주시겠어요? 하나만 저한테 주시고요. 자, 장점을 찾아라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자아감. 그 다음에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뭐냐면은 이걸 하게 되면 장점 찾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점을 찾는 건데 장점을 찾게 되면 뭐가 있게 되면 누군가의 장점을 진심으로 발견해 줄 때 자, 이때는요 진심을 발견해 줄 때에 그 감정이 그대로 저한테 본인한테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남편한테 감정 카드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아니면 생일날 꼭 생일의 나이에 맞춰서 감정을 단어를 해서 선물을 줬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희 남편은 그냥 바다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음이 넓어요. 넓어서 저한테만 조금 약간 인색해서 문제죠. 바다 같은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아들, 딸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 배려심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 나를 언제나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장점에 대해서 남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50가지를 만들었어요. 50가지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저희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1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차에다 놓고 한 장씩 넘기면서 서로가 교감을 하자라고 제가 전달을 했던 거 본데 이걸 좀 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여기 보시면 봉투 속에서 보면은 명함 카드처럼 나와요. 이거는 오늘 수업을 듣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첫 번째, 우리 가족 정서지능 높이기 장점 찾기 해서 땡땡땡님에게 행복을 담아드립니다 했어요. 앞장과 뒷장에 보시면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장점 찾기가 있는데 장점 찾기 앞장이 있고 뒷장이 동일해요. 그런데 볼펜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뭘 생각하시냐면 잠깐 저를 보세요. 아내인 분은 남편에게 해주시고요. 남편의 장점을 써주시고요. 남편인 분은 아내의 장점을 써주시는데 여기에 50가지 쓰셔도 되고 20가지 쓰셔도 되고 10가지 쓰셔도 되고 이게 9장이에요. 9장이니까 한 장에 2개 쓰셔도 되고 하나 쓰셔도 되고 뒤에도 또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자, 만일 남편분이 없으시다 하면 자녀에게 쓰시고 자녀가 없으시다 그럼 생각나는 분 하시고 아니다 그럼 자신에게 자신의 장점을 쓰셔도 돼요. 아셨죠? 배우자가 없으시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쓰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은 제가 15분 드릴게요. 15분 드릴 테니까 장점을 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가짜로 하시면 가짜는 반드시 표가 납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장점 카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가 장점 카드를 수업했던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여기 보면은 자, 집게까지 아주 친절하게 올려놨어요. 집게와 자, 노즐까지 끈까지 올려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빨래줄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한 달은 앞에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은 뒤에 있는 걸 뒤집어 놓으시면 되죠. 요거를 앞에다 장점 뜨셨을 거고 뒤편에도 장점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은 요거 뒤에 달은 이거. 저도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장점을 쓴 게 있거든요. 남편이 이거 못해요. 오글거린다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꼭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보고 나가요. 굉장한 힘이 돼요. 에너지가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여기에 관해서 자, 없으시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배우자 아니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선정하신 다음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안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장점 카드를 180개 가져왔어요. 오늘 여기 안 온 남편을 꼭 남편 보고 나에게 써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나가시면서 전수타님에게 하나를 더 가져가세요. 아셨죠? 필요하신 분은 하나 더 가져가세요.
며칠 전에 대안학교에서 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외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장점 찾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너 웃는 모습이 예뻐. 나는 잘 웃는다라고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장점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셔서는 종이에다 하셔도 되고요. 색종이 하셔도 되고 자녀들에게 장점을 써서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서로의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연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아내분이 남편에게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둘만의 시간을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진심으로 말을 전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내가 이거 쓴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나의 그 공감되는 언어가 전달이 되죠. 여기 저를 보니까 열무김치를 정말 맛있게 잘 담그는 김치쟁이. 남편이 김치를 잘 담거든요. 남편이 김치를 잘 담아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처럼 다정한 사람. 잘못을 하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준 사람. 이거에 대해서 에피소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이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원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다 쓰셨죠? 필요하신 분들은 전수사님에게 하나를 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신 여기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앞에서 계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거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에게. 괜찮죠?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요. 네. 아이고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제 소개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냥 뭐 하다가 그냥 넘어갔네요. 저는 부평예배당에서 김미고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신은숙 집사예요. 네, 이렇게 우리 부평예배당에서도 오셨고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으쌰으쌰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양육이라는 것이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딸아이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큰 놈은 아들놈인데 그 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저쪽에 놔도 알아서 큰 놈인데요. 둘째 딸아이 때는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애착 수건을 목에 두르고 잠을 자지 못하면 그게 두르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애착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됐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어떻게 그럴 때 견뎠니?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나는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신영규 목사님이 저희 예배당에 4년을 계셨거든요. 그때 그분의 구호가 뭐였냐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항상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에게는 단 한 사람이 되어준 분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요, 그 아이에게 어른이 꼭 필요한데요. 그 어른이 두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저는요, 첫 번째는 양육자일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양육자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교사라고 봐요.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아까 에이스 연구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를 쭉 45년 동안 빈센트 의사 선생님도 연구하셨지만 그렇게 후유증이 있는 아이들,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 성장이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또 해결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 아이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오늘의 수업에 대한 마지막 요점이에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라도 아이에게는 꽃길만 걸을 수는 없죠. 그렇죠? 꽃길 속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죠. 바다를 만날 수 있고 폭풍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목사님 앞에 죄송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거든요. 아름다운 것이어야 성령의 열매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기준점이 아이가 생활할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이게 교회에 덕이 될 건지 이게 나에게 유익할 건지 나에게 이익이 될 건지 타인에게 이익이 될 건지 이 기준점은
이 기준점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부모의 양육의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양육의 결과가 실제 생활을 살아나갈 때의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적인 것을 믿음의 생활로 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생활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결과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앞장의 첫째 장에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미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성뿐이 없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 속에는 정서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 토대가 된 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어머니들이 입혀놓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 있는지, 부모님들이 아직 못 벗고 있는 채색옷이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벗길 때는 벗기셔야 되거든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셔야 되고, 이것이 있는지 점검하신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내 감정도 조절하지 못한 아이가 관계 조율이 가능하겠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관계,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건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되면 관계 조율이 형성이 되고, 관계 조율이 되는 친구는 누구에게,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아주 옳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걸음망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네. 그 자산은 어디서 온다? 부모님들 지지해주는 정서지능에서 온다. 그것은 어디에게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 기도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만큼 하시는 만큼 부모의 노력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만하라고 배려올렸습니다. 네, 아무튼 두서없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과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만 드리고 영상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델링이 되면 참 좋겠어요. 거리 번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굉장히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와 누나와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자동차를 사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병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도 잃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이 아이가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빨간 wä건을 끌고 다니면서 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물이 필요하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근데 또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속옷, 양말, 치약, 샴푸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배낭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이 아이가 짧은 시간에 600배낭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나가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내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노숙자들과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너의 집안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이 아이가 얘기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는 그 주부터 엄마가 자기를 업어매고 매 주말마다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돕는 일, 병원에 가서 돕는 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Red Wagon 파운데이션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 환경은 엄마의 그 리더십이라고 봐요. 모성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엄마의 믿음에서 온 결과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힘이, 위대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이걸 잘 소중하게 잘 관리하시고 키우셔서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도 특히 와, 저 아이가 와, 성락교회 출신이야.
성락교에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아이로 꼭 성장시켜 주세요. 저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